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국회가 또 필리버스터 대결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섰고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맞선 건데요. 문제는 사법개혁 3법의 경우 사법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까지 지나친 속도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까지 강행 처리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여파로 당장 시급한 대미투자 특별법 심사가 유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역시 가장 주목되는 건 관세 정책인데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트럼프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죠. 이번 국정연설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시행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에 우리나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는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대미 협의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원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연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최대 150일의 수사 기간에 이른바 재탕 논란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상호관세 부과가 중단되고 대신 트럼프가 예고한 새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10%, 곧 15%가 됩니다. 이외에 다양한 관세 카드가 검토되고 있지만 트럼프의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지 시각 24일 0시 1분부터 상호관세 징수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But we're immediately instituting the 10% provision, which we're allowed to do. And in the end, I think we'll take in more money than we've taken in before. Nothing changes. They'll be paying tariffs, and we will not be paying tariffs.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관세는 일단 10%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포고령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15%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크고 심각한 무역 적자를 최대 15%의 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즉시 발동할 수 있지만 150일 뒤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회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시에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 외국의 불공정 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로 기간도 세율도 상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관행을 입증해야 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판결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되는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이미 301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301조는 쿠팡에 대한 조사를 문제 삼아 우리 정부에 내밀 수 있는 카드기도 합니다. 또 다른 대안인 무역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철강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2조 역시 해당 품목이 안보 위협이 되는지 확인할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도 또 다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에 반발하는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 B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대체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경화 주미 대사는 대미 협의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법 301조 조사가 또 발등에 불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무역법 301조 조사가 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늘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여러 디지털 입법과 규제에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소관부처인 미 무역대표부 USTR이 디지털 상품, 서비스에 대한 한국의 차별 가능성에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온 만큼 차별 여부가 기준이라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조사가 시작된다면 정부 입장을 설명할 거라며 아직 조사 여부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조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회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문제 제기 등을 명분 삼아서 외국의 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통해 한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임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Section 301 investigations, which are incredibly legally durable, where we can investigate and address unfair trading practices that have led to our huge trade deficit. And so you can look forward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to seeing all of that come out. 앞서 미국 쿠팡 투자자들은 지난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하기도 했는데요. USTR이 쿠팡의 청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45일시 아닌 3월 초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진행한 미 연방하원 법사위는 지난주 한국 정부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강경화 주미 대사도 우호적인 대미 협의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네, 강경화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현지 시간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 관세 환급 문제에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비납부한 상호 관습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 전달될 수 있도록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 중국 방문 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사는 미 국가안보회의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데 미국은 대북 정책에서 일관되며 한국이 놀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사는 이와 관련해서 정현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오늘부터 방미해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정연설은 특히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지 나흘 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무역 정책에 대한 입장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집권 2기 들어서 이번이 처음인데요. YTN은 오늘 오전 11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동시 통역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7박 8일 동안의 필리버스터 전국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여야 이견 속 운영위 의결 등 이례적 절차를 거치며 어렵게 열린 국회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를 이틀 앞당겨달라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해서라도 하나씩 결론을 내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우 의장은 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국회법 개정안 내용대로 의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장단의 권위는 국회 본회의의 사회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선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서 기업의 의사결정까지 법으로 다 정해버리는 거냐며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팔고 또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의무적으로 1년 내에 다 팔아라.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긴 건 인정하지만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최근 코스피가 급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은 밸류업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밸류업 정책을 하는 게 반시장적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러분이 반시장적이고 여러분이 반기업적 아닙니까? 법력권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 등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장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번 주 상임위 일정까지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대미투자 특별법의 심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 통합법은 지역 반대를 이유로 처리가 불발됐는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이견 속 처리가 미뤄졌던 행정통합특별법 3개가 법사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 대전을 뺀 2개 지역 통합법이 통과될 거로 점쳐졌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대구시의회가 결의문을 통해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이 대구 경북 통합법안 처리를 연기한 겁니다. 대구시의회도 이 통합 반대 의견으로 돌아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결국 전남 광주 통합법만 법사위 문턱을 넘었는데 국민의힘은 졸속법안 탓이라며 여권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내용을 뜯어봐도 호남에만 유달리 특례가 많이 주어졌다면서 이대로라면 나머지 지역 통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광주 전남만 좋게 하고 충청도는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도 않아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 지역 국민의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당원들도 국회 앞 계단을 가득 메우며 화력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 민주당은 지역 뜻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안을 일방 추진할 수 없다며 책임은 전적으로 제1야당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략적 계산에 눈이 먼 국민의힘 지도부가 끝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시국회는 3월 초까지 진행된다며 나머지 지역 통합 관철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 통합 범위에 따라 지방선거 구도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충남 대전 통합이 가시화하면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도전장을 낼 거란 예상도 흘러나오는 상황. 민주당은 서울에 이어 경기도지사 후보들을 상대로도 면접을 이어가며 지방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진보 사당 역시 민주적 통제장치가 빠졌다며 통합법 통과에 제동을 건 상황이라 여당 목표대로 다음 달 통합이 순조롭게 매조지될지는 미지수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원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진통 끝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공천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첫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담담한 목소리로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강 의원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유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 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신상 발언을 신청한 강 의원은 다소 초췌한 얼굴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패션 정치를 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한다고 고개 숙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과정에서는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아이 수술한 거 소독해가며 밤새 논문 썼던 그렇게나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때의 강선우를 되찾겠습니다. 현역 의원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란 요건을 충족하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고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보수 야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걸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수십 명도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걸로 해석됩니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건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권성동 추경호 의원 가운데에는 권 의원만 최종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강선우 의원의 구속 여부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제1야당 상황은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6.3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책임론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사퇴가 최고의 선거 전략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왜 같은 편끼리 사기를 꺾냐며 이른바 위기감 조장 세력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분명한 절연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건데 오선 수성을 원하면 문제를 먼저 진단해보라고 역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진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지도부도 오 시장이 진보 진영에 밀릴까봐 마음이 급한 듯하다며 당내 비판 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저격에 동참했습니다. 정면 대응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소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기고만장하게 그 과도한 목소리를. 하지만 지금이야 공천 눈치 보느라 말 못하는 거지 교통 정리가 마무리되는 4월쯤이면 장 대표 사퇴 요구가 분출할 거란 게 반대파 논리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사퇴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은 전 없다고 봐요. 소 귀의 경읽기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거라며 지방선거 참패를 예측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내란의 멍해를 뒤집어 서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폭이 착하게 살자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누가 믿겠습니까? 흐지부지 끝난 의원총회, 소장파 초재선 의원들은 당이 윤어게인으로 가도 될지 투표해보자며 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중진들도 따로 만나 당 노선을 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데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당대표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당협위원장들을 징계해달라며 원외 인사 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저륜 얘기는 그만하자는 지도부와 결론을 내자는 반대파의 공방만 몇 달째입니다. 사실상 선거 승리는 뒷전이고 패배 이후를 대비한 주도권 다툼 아니냐는 자조적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담합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금 제안부터 건물 관리비 개선 지시까지 현안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넘어갔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자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최근 설탕과 밀가루 등 담합 행위 조사로 큰 성과를 거둔 점을 언급하며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든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단속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파격적인 신고 포상금까지 제안했습니다. 포상금을 확 줘요. 예. 그냥 이거 신고하면 인생 고치게, 팔자 고치게. 4천억 하면 몇백억 줘요, 그냥. 로또 하는 것보다 이거 담합 뒤지자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지. 행정안전부로부터 계곡 내 불법 시설 현황을 보고받은 뒤엔 공무원 감찰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실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불법 시설 규모가 적게 집계됐던 건데 재조사를 지시하며 이번에 누락되면 징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 집합 건물 임대인이 임대료 상환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문제를 두곤 사기, 범죄 행위란 비판도 쏟아내며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문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부조리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잘못된 관행이나 사소한 사안도 하나씩 고쳐나가면 성과가 된다는 게 이 대통령 지론인 만큼 사회 현안 전반에 적극 행정을 주문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개혁적 마음가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차관 등 최고위 공직자들이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이 진다는 점을 분명히 표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3차례 건넨 금품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금품을 전달한 심부름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 씨 역시 청탁을 인식하고 김건희 씨와 공모했다고 본 겁니다. 전 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고문료와 기업들이 청탁을 대가로 제공한 금품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전 씨가 박창욱 경북도 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행위로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며 헌법이 정한 정교 분리 취지를 어긋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보관하던 금품을 이미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거나 감경할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 8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는데 김건희 씨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샤넬 가방은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몰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 씨와 김건희 씨, 윤영호 전 본부장까지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건진법사 1심 재판부는 앞선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통일교 측의 첫 선물도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판단이 나온 이유를 이배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특검이 특정한 통일교 측의 김건희 씨 선물은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 목걸이, 그리고 천수삼 농축자까지 모두 8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지난달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가운데 통일교 측 첫 선물인 800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가방이 전달된 2022년 4월 무렵엔 통일교 측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22년 3월 30일경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하지만 전성배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향후 통일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김 씨가 이미 통일교에서 대선을 도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데다 800만 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당선 축하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건진법사를 거쳐 김 씨에게 전달된 통일교 측 선물 모두 계속성이 인정된다며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재판부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김건희 씨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 가방도 유죄로 인정된 점에 주목하며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오늘은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동수사본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약 2주 만입니다. 임 전 의원은 오랜 기간 통일교와 접촉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사업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며 연결고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소환 조사인데 여전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신 입장인지. 혐의가 없는데 뭐 부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없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할 뿐이고. 임 전 의원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내부 문건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사실 역시 잘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얽혀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소환해 총선을 앞두고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김 전 의원 측은 총선 한 달 전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통일교 측이 천정궁으로 불러 돈을 건넸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수본은 최근 통일교 관계자도 잇따라 소환해 정치권에 자금을 건넨 경위를 추적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모습입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소환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60억 원어치 위조 수표를 만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재력을 과시하려고 가짜 수표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 여자친구가 이거를 몰래 현금화하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웃어야 하는 걸까요? 화를 내야 하는 걸까요?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트렁크를 열고 하나씩 짐을 들추자 비닐에 쌓여있는 종이 뭉치가 발견됩니다. 수백 장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트렁크에 함께 있던 종이 가방 안에서도 종이 뭉치가 나옵니다. 수표처럼 보이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100만 원권 위조 수표 6,000장을 만든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인쇄소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으로 쓴다고 거짓말하며 가짜 수표 인쇄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수표는 뒷면에 견본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A씨는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처럼 위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를 이용해 재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지갑에 수표를 넣고 다녔었죠. 위조된 수표를요. 여자도 동거를 하게 됐었습니다. 남자가 돈이 있는 줄 알고요. A씨는 위조 수표를 몰래 챙긴 전 여자친구가 이를 은행에 입금해 현금화하려다 적발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맞춰가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는데 경찰은 6개월 넘는 수사 끝에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집에서 위조 수표 300여 장을, A씨 차량 트렁크에서 5,600여 장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위조 수표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를 구속 상태로, 여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기 시흥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차량 세대가 잇따라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에도 음주운전이 문제였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소식은 신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찰차가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있고 사고 차량은 앞뒤로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경기 시흥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힌 건 오늘 새벽 0시쯤. 1차로에 멈춰있던 승용차와 택시를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들이받으면서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2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전남 무안군 삼양읍의 한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신호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금천고가교에서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급히 정차했는데 뒤에서 오던 다른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또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목포 방향 2개 차로 전체가 30분 정도 통제됐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홀로 구하려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해경청장 등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사의 유족 측은 오늘 오후 2시 김용진 당시 해경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노동청 등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구정호 전 영흥파출소장, 당시 또 팀장이었던 이모 경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배우 김지호 씨가 공공도서관에서 대여한 도서에 밑줄을 친 사진을 공개했다가 비판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심성이 없는 행동으로 인해 불편하셨을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어 공공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인데 습관적으로 책에 밑줄을 긋던 습관이 나와버렸다며 누군가 지적했을 때 잘못했구나 싶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김지호 씨 SNS에 김훈 작가의 소설집 저만치 혼자서 표지와 밑줄을 그은 페이지를 올렸고요.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또 호남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저시청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눈비가 내린 지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위험도 커서 평소보다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높아지겠고요. 또 평년보다도 7도나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은 맑겠지만 아침까지 영남은 비나 눈이 이어질 수 있겠고 제주도는 오후에도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0.6도, 대구는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과 대구 14도, 부산도 1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시행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에 우리나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는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대미 협의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연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가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그동안 사법개혁의 우려를 표명해온 법원장 회의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른바 재탕 특검 논란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창영 특검이 이끄는 2차 특검은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까지 3대 특검을 모두 아우릅니다. 수사 대상은 모두 17개. 이 가운데 7개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입니다. 노상원 수첩과 방첩사 블랙리스트, 계엄버스, 북한 도발 유도 의혹까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 상당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초기 수사력은 여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김건희 씨 일가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대표적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토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지시한 윗선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로 드러난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도 특검이 이어봤습니다. 수사 기간은 앞으로 최대 150일, 특검보 5명 가운데 4명을 채운 특검은 이제 첫 발을 뗄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례없는 3대 특검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2차 종합특검이 재탕 수사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넘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화이팅 김영수입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체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역할을 재조정한 설치 법안을 다시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도 일원화하는 등 여당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시 마련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의 핵심은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와 인력 체계 단일화로 요약됩니다. 지난달 입법 예고 당시 9대 범죄였던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공직자와 선거, 대형 참사가 제외되면서 6대 범죄로 축소됐습니다. 이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 범죄로 한정됩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해 이원화했던 직급체계도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 기존 봉급과 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또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와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했다면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첫 입법 예고 이후 여권에서 비판과 함께 터져나온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입니다. 원래 입법 예고안과는 좀 다른 사항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국회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이제 종합을 해서 판단을 했고, 이와 함께 수정안은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문화됐습니다. 직무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교체 임용 요구 조문을 직무배제 요구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위헌 논란을 우려해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검사의 보안수사권 권한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전국 법원장들을 모아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법원 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의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데요.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엽니다. 네, 미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껏 트럼프는 관세를 갖고 전 세계를 압박해 왔는데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영향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곧바로 한시적 관세 카드를 꺼냈지만 법적 근거가 약해진 만큼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어 15% 글로벌 관세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122조는 무역 적자가 아니라 국제 수지 적자 위기에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제 수지는 거의 균형 상태여서 발동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50일이라는 시한부 권한인데다 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해 이전처럼 즉흥적인 권한 행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It doesn't really know whether this 15% is going to be accompanied by new specific tariffs decided by the administration or not. 실제로 시장과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더 이상 상수가 아닌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From assuming that this is going to have an immediate benefit, that this is going to cause immediate lower prices. That isn't likely. What this really does is, again, cause a lot more uncertainty. 동맹국들의 대응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협상의 비준을 연기하거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등 트럼프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Senior voices in European Parliament have already signaled that they will postpone the ratification of the deal that was struck last year. Because they don't know what would be the terms of the deal now. 122조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시한부 카드로 5개월 뒤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곧바로 상대국이 미국을 차별한다는 명분을 쌓아 무제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301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조사를 반년도 안 돼 끝내겠다는 일종의 억지 속도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핑계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아예 막거나 핵심 품목만 골라 때리는 핀셋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황제의 시대는 저물고 있지만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돌발 행동이 통상 질서에 더 큰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기술주 강세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 우려에 따른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인공지능,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미국 반도체 기업 AMD,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에 앞으로 5년간 수백만 개의 AI 칩을 공급하는 86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타가 구글과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생성형 AI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기술주가 반등했고 미국 소비자 심리도 호전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컨퍼런스 보드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2.2포인트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의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고 기대 지수는 13개월 연속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80선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증시 상승세를 제한했습니다. That's thrown a lot of uncertainty back into the marketplace. 2026 is off to a rocky start, and it doesn't look like it's going to get a whole lot smoother anytime soon.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함께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을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뜨렸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전국 기준 코어 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1.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미국 주택가격 상승률을 앞질러 주택의 실질 가치를 끌어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상호관세 무협 판결에 중국 공장들은 춘절 연휴까지 반납하고 미국 물량 선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5% 관세에도 관세 인하 효과가 커진 셈인데요. 중국은 미국의 추가 조치를 견제하면서 6차 무역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동부 장수성에 있는 변압기 생산 공장. 밀린 수출 물량을 대기 위해 춘절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직원들을 복귀시켰습니다. 眼下我们在手订单已经超过30亿元，现在订单已经排到了年底。我们春节期间部分工序都没有停产。 홍콩 매체 SCMP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결정적 호재로 작용했다고 짚었습니다. 적어도 향후 150일 동안 관세 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 미국행 물량 선적을 앞당기려 한다는 겁니다. 这回在我们港区的作业量超过了2万标准箱，我们现场是人停机不停，争分夺秒，确保货物能及时出运。 춘절 연휴 뒤 열흘 만에 개장한 중국 본토 증시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듯 들썩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15% 대체 관세가 발효되면 중국엔 기존 상호관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이 중국과 브라질을 콕 집어 무역법 301조 조사로 압박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추가 조치를 봐가며 대응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방적 관세를 취소하고 더는 부과하지 말라며 6차 무역 협상 일정도 살짝 흘렸습니다. 中方愿与美方在将于近期举行的第6轮中美经贸磋商中开展坦诚磋商。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을 앞두고 관세 전쟁의 판가리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수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춘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일본 기업과 기관 20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쓰비시 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과 기관을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 항공, 엔진, 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 우주, 엔진 분야 6개 법인이 올라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고 즉시 발효돼 중국 내 수출업자는 해당 기업과 기관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이 금지되고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이들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2031년 3월 이전에 타이완과 가까운 섬에 방공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보도를 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타이완 유사시 등을 고려해 오키나와현에 육상자위대 방공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운용할 부대가 설치됩니다. 중국은 이런 계획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자제해왔지만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권력 기반이 공고해지자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밝히며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해 5,969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만 원, SK하이닉스는 100만 5천 원으로 마감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부터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하루 한 번 출발하는 시범 교차 운행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약 14만 개 늘며 소폭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지자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주원 DMP와
이루미 건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안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주 뉴스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비만 치료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제처럼 보이도록 광고한 식용 다이어트 제품 가운데 대부분은 효능과는 거리가 먼 그냥 일반 식품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의사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해서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제품들, 겉모습만 보면 비만 치료제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조사 대상 대부분 88%의 제품이 정제 형태, 알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이 제품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다이어트 표방식품은 16개, 비만 치료제 위고비 등을 연상시키는 이름이지만 실제 조사 결과 비만 치료 성분인 GLP-1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들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또 의사나 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해 신뢰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특정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요. 그 이미지는 뭐 의사를 사칭한다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특정 유명 장소를 이미지로 조작을 하거나 일부 제품에는 포만감 유지와 관련된 식이섬유 성분이 포함돼 있었지만 하루 섭취량이 0.9g에서 3.2g 수준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기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 제품에서 식품의 사용이 금지된 변비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약처에 온라인 부당 광고 점검을 요청하고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원료명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17살 딸이 숨졌습니다. 엄마와 여동생도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아파트 안에 시뻘건 화염이 가득합니다. 현관과 베란다 창문으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새벽 6시 20분쯤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 8층에 있는 한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울린 화재 경보에 놀란 주민 90여 명이 다급히 계단을 이용해 대피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이제 식구들 챙겨서 6시 한 25분경에 아래 1층으로 내려왔고요. 그때 이미 되게 많은 주민분들 나와 계셨고.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지만 불이 난 집에서 미처 나오지 못한 17살 딸이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와 둘째 딸은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가족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난 8층 세대 위로도 연기가 올라가며 외벽이 새까맣게 변한 모습입니다. 윗집에 살던 50대 주민도 화재 당시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피하면서 펑펑 터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아이가 불이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연기가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많이 났고 펑펑 터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경찰은 8층 세대 거실과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까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과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가운데 1979년 준공된 음마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92년부터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주택 화재 사망자의 88%가 스프링클러 없는 곳에서 나온 가운데 이런 주택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동 확산 소화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화재 실험을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는 화염이나 고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터져 소화약재를 분사하는 장치입니다. 이에 소방청에 주택용 자동 확산 소화기 규정 신설을 건의하고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 두목 사살 이후에 조직의 보복 테러와 교전으로 7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는 6월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가 예정된 지역까지 폭력 사태가 번져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주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고속도로가 불에 탄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최대 마약 카르텔 두목이 정부군과 교전에서 사살되자 조직원들이 멕시코 곳곳에서 보복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휴양지 푸에르코 바야르타까지 번지면서 위성 사진을 보면 전쟁터처럼 보입니다. We heard a lot of explosions, loud noises. It was dark, and I thought, are we having a thunderstorm? 멕시코 정부는 군병력 10,000여 명을 투입해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전은 일단락됐지만 방위군 23명을 포함해 70명 넘게 숨졌고 주요 항공사들이 한때 80여 편 해당 지역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오는 6월에 열릴 북중미 월드컵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르텔 근거지 도시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과달라하라에선 멕시코와 같은 조에 편성된 한국 대표팀이 1, 2차전을 치르고 베이스 캠프도 차려질 예정입니다. 피파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Yo creo que sí va a afectar porque pues ya se hizo del conocimiento de todo el mundo todo esto. Entonces pues la gente sí se la va a pensar en venir. 월드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회견에 나섰습니다.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방문객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Qué garantías hay para que se realice el mundial en esta sede? Todas las garantías. Todas las garantías. No hay ningún riesgo para los visitantes. Ninguno. 이번 사태로 멕시코 여성 축구 리그가 연기되는 등 4경기가 차질을 빚었고 여자 테니스 경기도 중 총소리로 파행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안전 문제가 이번 월드컵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 부부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에서 동지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항일운동에 앞장서온 두 애국지사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926년 일제강점기 시절 중국 국민혁명군 중앙군사정치학교 입학 명부입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 안경을 끼고 군복을 차려입은 한 남성. 항일 독립투쟁단체인 위열단 출신으로 중국으로 넘어가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 등에서 활약했던 독립운동가 이종희 애국지사의 청년 시절 모습입니다. 이 지사의 부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송다녀 애국지사가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촬영한 사진도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항일투쟁의 상징인 3.1운동 107주년을 맞아 두 지사의 역사 자료를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두 지사는 조선의용대 동지로 만나 조국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며 부부의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국광복군에 편입돼 같은 부대원으로 활동했고 함께 작전을 준비하며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후손들의 기증으로 공개된 자료는 모두 16점. 독립기념관은 독립군의 무력항쟁 시절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의용대하고 한국광복군이 진짜 편입이 돼서 광복위에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발전을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시각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손들은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고 누구도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기증 이유를 밝혔습니다. 역사는 정확하게 전달돼야 후손들도 그 역사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후손들에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독립기념관은 기증받은 자료들을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스포츠 뉴스입니다. 201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이 모두 귀국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선수단은 4년 뒤 프랑스 알프스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대는 폐막식 때처럼 쇼트트랙 최민정, 황대현이 태극기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여자 컬링과 피겨 대표팀도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에게 환영 꽃다발이 건네집니다. 대회 전 목표로 걸었던 톱10 진입을 이루지 못했지만 금메달 3개 목표 달성은 물론 베이징 대회보다 더 많은 메달을 따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빙상, 설상, 썰매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메달과는 거리가 멀었던 스노보드는 금은동을 차지하며 눈부신 비상을 이뤄냈고 쇼트트랙은 김길리, 이건항과 최민정의 한국인 최다 메달 획득으로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3번의 올림픽 하면서 정말 7개의 메달까지 땄고 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성적이라서 앞으로 길리 선수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쇼트트랙 다음으로 메달을 얻어냈던 스피드 스케이팅의 노메달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선수단은 다음 큰 대회를 준비합니다. 3년 뒤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에 이어 4년 뒤 이번 대회 개최지 알프스 너머에 있는 프랑스 대회를 기약합니다. 팀 코리아 화이팅! YTN 이더훈입니다. WBC 출전을 앞두고 프로팀과 연습 경기를 치르고 있는 대표팀이 기아를 물리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구영표가 선발로 등판하며 1라운드에 나설 선발 투수 윤곽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대표팀이 1회 초 먼저 2점을 허용했습니다. 선발 구영표가 외국인 타자 데일에 볼넷을 내준 뒤 카스트로의 2점짜리 홈런을 맞았습니다. 투볼에서 던진 슬라이더가 높은 곳으로 몰렸습니다. 고영표는 하지만 2회부터 안정을 찾았고 대표팀도 방망이를 앞서고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1회 말에 문보경의 희생타로 한 점을 따라갔고 2회에는 상대 실책과 밀어내기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3회에도 박혜민과 김주원의 적시타로 점수를 보태 결국 6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김주원이 2안타 2타점으로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갔고 박혜민은 3안타 1타점 활약에 후배들 도우미까지 여러 역할로 힘을 보탰습니다. 문현빈 선수는 수비적으로 많이 물어보고 있고 오늘은 또 김주원 선수가 도루할 때 스타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봐가지고 후배들이 물어보면은 최대한 아낌없이 아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막차를 탄 김태균은 5회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맞고 첫 실전을 마쳤습니다. 네 번째 평가전 선발을 고영표가 맡으면서 1라운드에서 대표팀 선발 운영도 밑그림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순서라면 1차전 체코전은 소영준, 일본전 류현진, 타이완전 곽빈, 호주전 고영표가 선발을 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대의 어떤 타자보다는 저희들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따라서 투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7이닝 경기를 했던 대표팀은 26일 삼성, 27일 KT와는 9이닝으로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이강인이 지난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우리나라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2025 대한축구협회 어워즈에서 이강인은 올해 선수 남자 부문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LAFC 손흥민의 뒤를 이어 한국 축구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는 이강인이 이 상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소원이 한화에서 영구 결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배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11년 한화와의 장기 계약을 성공을 한 노시환 선수고요. 왼쪽 보냅니다. 멀리 갑니다. 담장 쪽입니다. 담장을 그대로 남깁니다. 돌아넘는 노시환. 오늘 가장 기분 좋은 야구 선수입니다.
오묘한 기분.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계약을 하면서 시원한 한 방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겨가지고 8강전 마이애미로 꼭 갈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흔히 이제 노시환이 누우면 홈런이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간만에 누웠네요. 일단 치자마자 뛰지도 않았고요. 넘어간 거를 다 알고 있었죠. 네. 오늘 출근길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또 호남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청주와 광주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어제 내린 눈비의 여파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에 내리던 눈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일부 영남 지역은 비나 눈이 이어질 수 있겠고 제주도는 오후에도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차갑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1도, 대전 1.8도, 대구 1.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과 대구 14도, 전주 16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영남은 건조특보가 해제됐지만 수도권과 일부 강원 지역은 여전히 특보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예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